근데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감정적으로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하게 돼요. 레벨업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 절대 치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진짜요? 연필을 갖고 목차디에 물음표를 치면서 물음표에 대한 답만 줄치면서 넘어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좀 그런 게,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그냥 1페이지부터 그냥 순서대로 쫙 읽어가기 시작하는데 익숙한 책들은 좀 괜찮은데 그 내용이 조금 아는 내용이고 맞아요. 근데 새로운 분야는 진짜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포기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두고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야 책도 쉽게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꾸로요. 새로운 분야 책은 예시만 찾아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시가 이해가 돼야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시는 푸는 거니까. 네, 푸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기개발 분야는 내가 모르는 내용은 없거든요. 자기개발은 특징이 자기개발 책을 봤는데 새롭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천재거나 바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뭐냐면은 진짜 아무도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자기개발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현미경으로 봐주는 거죠. 기존에 알고 있던. 그래서 자기개발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이 뻔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진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진짜 대충 본 사람이 둘 중 하나인 거죠. 왜냐면 새로운 자기개발 책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현미경으로 자꾸 봐주니까 뭔가 배울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뭐 이 책을 읽을 때 그래서 그런 자기개발이라든지 아는 책들 말고 내가 모르는 분야 책을 볼 때 오히려 자기개발 책 예시를 빼고 봐도 상관없지만 모르는 분야 예시만 찾아서 읽으면은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디테일인 것 같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를 진짜 경험하셨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이걸 다시 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뽑아내가지고 체계화시킬 수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릿속에 책을 읽는 유형별로 5가지가 있어요. 세부적인 예시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걸 조합하는 거는 이제 이번 책에서 다루면 이번 책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예시가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못 다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회로를 작동을 하는 거죠. 전략을 세워요. 처음에 쭉 넘기면서 이 책은 어디 보면 답이 있겠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책을 읽는다는 거 외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외우는데 근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신 책이 있으신가요? 우리 웅달님은? 없죠. 불가능하지 않나요?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봐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읽는다는 거 외운 거하고 동의어인데 정확히는 뭐냐면은 열화 버전으로 외우는 거예요. 책의 내용 중에 일부만을 기억할 수 있는 일부만을 외우는 거고 독서는 그래서 암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얼마만큼 내가 정보를 인코딩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랑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지금 2가지 목적성과 2배속으로 읽는 거. 스키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훑어 읽기라고 그러죠. 스키밍. 우리 이제 나선형 읽기를 보통 많이 해요. 깊이 있게 처음부터 읽는데 현대사회의 어떤 문해력, 정보 습득력이라 할 수 있는 문해력 리터러시라 그러는데 문해력이라는 말 속에는 문해 및 사용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항상 가장 대표적인 속성 하나를 떼어서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형법 같은 거는 범죄와 형벌법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크리미널 로라고 해서 퍼니시먼트를 빼고 크리미널 로라는 이름을 따요. 그래서 해당 국가마다 그 이름을 부여하는 형식이 좀 다른데 문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와 사용까지 가야 되고 서구에서 리터러시라고 부르고 있는 개념이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기 위한 게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자꾸 해보는 거죠. 어디 쓸 거야?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2가지만 소개시켜 주셨는데도 책에 정말 어마어마한 보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키밍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스키밍도 그래서 말씀드려서 깜빡했는데 그래서 현대 사회는 스키밍과 그 정독에서 있는 나선형 읽기 2개를 다 할 줄 아는 말하자면 우리 바이링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이중언어 하는 사람은 바이 리터러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크롤에서 내려서 글이 있잖아요. 그게 훑어 읽기거든요. 평소에 인터넷 뉴스 이렇게 긁어서 보는 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고전 매체로 넘어가면은 인코딩 할 때 갑자기 천천히 읽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해야 돼요. 인터넷 글을 정독에서 읽는 습관도 들여보고 그 다음에 고전 매체 이 종이글 같은 거를 빠르게 읽는 습관도 들여봐야 돼요. 반대로. 그게 또 하이브리드로 갈 수가 하이브리드로 가야 돼요. 그게 교차가 돼야 되고 현대 사회는 그 2개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에 읽기랑 이런 고전 책 같은 것들 읽기가 방법이 약간 달라지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를 약간 선악으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인터넷 방식으로 읽는 거는 나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 이후로 그렇게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딱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하이브리드식으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맞아요.
다른데요, 느낌이. 스키밍은 말하자면 필수적인 전 단계로 가면 돼요. 스키밍만 하면 안 돼요. 스키밍만 하면 그 사람의 사고나 감정이라든지 깊은 내용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반드시 나성형으로 읽어주고 정독 탐독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스키밍을 한번 해주면 너무 편해진다. 뭐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인코딩 할 때도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 책에서는 조직화의 원리라고 소개를 해드린 방식이고 맥락화, 그래서 오거나이제이션의 컨텍스트라는 기술인데 전체를 봐주면서 스키밍 함으로써 독서랑 연결시키면 내가 요런 흐름이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이죠. 이쪽은 스키밍, 이쪽은 되게 정독 이런 식으로 있는데 섞어야 돼요. 섞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벌써 2008년부터 연구가 나오기 시작해서 책도 웨이런 울프라는 분이 이제 미국의 그 하버드에서 학위 따시고 이 부분만 최고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하이브리드로 읽는 능력이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구나. 이게 프로파운드한 어떤 우리 소사이어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암기법적으로 설명하면 그거죠. 제 책에서 오거나이제이션하고 컨텍스트 이 두 개를 합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인터넷 글 읽을 때도 그렇게 읽고 일반 책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 양쪽에 그 하이브리드 읽기를 똑같이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그걸 읽을 때 그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 지식이 머릿속에 없을 경우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아까 말씀하신 선악이 돼버려요. 선악이 돼버려요. 이거 잘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사실 기법들을 소개해드린 게, 사람들이 용 잡을 때 닭 잡는 칼을 쓴다든지 닭 잡는 데 용 잡는 칼 쓰지 않으시도록 정말 다양한 도구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책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킬을 알고 계시면 필요할 때, 원할 때 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에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일반적인 책 읽을 때, 새로운 정보 얻을 때, 영상 볼 때도 다 쓰는 방식이고, 그렇게 약간 폭넓게 보시면은 이 정보 습득하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까지 되냐면 문해력이라는 게 우리 삶이구나라는 것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게 돼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게 정보잖아요. 내가 오늘 가서 영업을 하러 나갔어요.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 명함을 받아서 이름을 외우는 것조차 문해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좀 넓혀보면은 모든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시각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이 스키밍이라는 두 번째 방식을 그러니까 책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목차를 맞아요. 5번, 6번 보는 거고, 영상으로 가면은 2배속으로 해야 듣는 거. 야, 그 스키밍이라는 너무 키워드를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그렇게 딱 구분해 주시니까 너무 명확해지네요. 그래서 귀로 읽는다 이런 어떤 신입향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이게 영상을 내가 영상 보는 거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귀로 읽고 있어라면 읽기에 대한 나의 스트래터지들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 하게,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의문 가지면 성공이에요. 그때부터 써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목차를 두고 엄청 고민하신다고. 엄청 고민해요. 그 책이 99%죠. 99%.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그동안 책 읽으신 분들 그냥 뭐 이렇게 딱 보고 그냥 바로 넘겨버리는데, 사실 거기에 5번, 6번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책이라는 게 그 목차를 구성하면 A4 용지 2장 정도 나와요. 그 2장을 위해서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그 뻥튀기 하는 건 얼마 안 걸려요, 실제. 문체를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거나 소설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정보성, 인문학 책들은 그렇게까지 막 그런 비중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전적인 텍스트들의 그런 읽기 방식도 얘기해 주시고, 또 영상 소비가 점점 많아지는데 영상을 또 어떻게 그거를 또 효율적으로 소비할 것인가, 거기에 또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문달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또 인사이트가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또 바꿀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소비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식을 인코딩하는 건 인풋이라 그러는데 인 말고 소비라는 건 인에다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인풋을 해야 돼요. 풋을 남겨야 돼요. 이 남기는 게 암기의 기술인가. 인풋이 안 되면은 자꾸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고 자꾸 넘기게 되죠. 야, 오늘 올라온 거 영상 보고 저 영상 보고. 중요한 게 내 삶이 안 바뀌잖아요. 소비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3단계적인 소비 형태가 자기개발적 소비인데, 그걸로 한 단계 올리려면은 암기 기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풋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네요. 소비에도 일회성 소비가 있고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소비가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맞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필요한 소비. 너무 필요하죠. 그렇게 또 적용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번 주에 독서 모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오늘 발표하러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그러면은 그 중에 필요한 말들이 있잖아요. 걔를 먼저 읽는 거예요. 걔 많이 읽으면은 책을 안 읽은 거겠지만, 걔에 집중하고 먼저 읽고 나면 재미도 생기고, 상대방 반론을 하면 뭐를 얘기할까, 이거를 자꾸 이러다 보면 책과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걸 해놓고 나면 나머지 부분 되게 읽기가 편해지고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책을 10번을 읽든 한 번에 읽든 내가 오늘 나가서 말하는 게 목적이면은 남는 부분은 똑같이 남아요. 처음부터 그 부분만 찾아 읽거나 핀셋 형태로 아니면 내가 10번 읽어서 그게 남거나 남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 책을 왜냐하면 아무도 통째로 못 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성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웅달책방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관련된 책을 읽는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주로 뭐를 외워오냐면 만약에 한다면 고유명사, 사람 이름, 통계 숫자 이런 걸 확실하게 외워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제가 기본적인 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에리 프롬이 자유라는 거는 통렬한 책임을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옛날 어떤 사람이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다 이건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그 목적성이라는 건 내가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는 상황을 상상을 해봐야만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나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이번에 너 뭐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자꾸 봐주면은 책의 내용을 내가 파먹을 수 있게 돼 이렇게. 근데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흘러가요. 인풋이 안 되고 인만 돼요. 인되고 아웃되고 인아웃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붙들어주는 게 그 목적성이 사용. 그 리터러시가 사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문해라는 거는 사용이 없으면은 문해가 필요가 없어요. 문해 사용력. 네, 문해 사용력.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염두에 둬야만. 와, 대박이다. 이거. 네, 그걸 알아야 암기 스킬들도 필요하죠. 그럼 혹시 이윤기 변호사님은 진짜 강연 잘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강연하실 때도 지금 이런 방식들 아웃풋을 고려한 상태에서 강연안을 짜시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전날 강연 준비를 다 끝냈는데 혼자서 리허설 50번 정도예요. 계속하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어날 반응을 상상을 해봅니다. 이 용어를 썼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의문에 갖지는 않을까? 이 다음에 어떤 사고를 할까 해서 그 사고 흐름대로 PPT를 만들고 그 용어를 선별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전날 PPT를 외우는 과정이에요. 방송 촬영을 해도 그렇고 실제 저는 당일에 음악 듣고 커피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왔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와 이거는 단순히 뭐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수험생들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회사에서 PT 할 때도 맞습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뭐 강연 섭외를 받으셨을 때 강연을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심지어 뭐 그냥 소규모 뭐 공동체 같은 데서 발표할 때 그럴 때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사실 이제 보고서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수치, 통계 수치는 절대 틀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오탈자. 세 번째가 상대방이 물어볼 거 예상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질문 하겠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야 너 뭐 제대로 안 해왔네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어떤 목적들이 나와야만 효율적인 어떤 지식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 여기 두 가지 이제 목적성을 갖고 질문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스키밍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한 가지 정도 더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있죠. 한 가지 트리밍이라고 부르는 저만의 기술인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외부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감정하고 이성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생기거든요. 야, 뜨겁다. 뭐 이제 찬물에 손을 갖다 대지 이런 거잖아요. 오늘 짜증난 일이 있으면 짜증은 나지만 참는 게 이성인데 책을 읽을 때 너무 감정적으로 읽어요. 책을 정보를 습득할 때 어떻게 읽냐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에 줄을 친다든지. 근데 사실 우리가 감상이라 그러죠. 뭔가를 감상한다 그럴 때 그 감자가 감정할 때 감자예요. 돋보기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자는 상자 상을 준다 할 때 우수상할 때 상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감상 이렇게 해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만 자꾸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감정적으로 소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하게 돼요. 레벨업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트리밍이 뭐냐면은 가지치기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다 빼고 중심 내용만 먼저 딱 읽을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돼. 외우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 절대 치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진짜요? 연필을 갖고 목차 뒤에 물음표를 치면서 물음표에 대한 답만 줄 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위 목차에 대한 답이 하위 목차가 되고 정상적으로 쓴 책이 하위 목차에 대한 답이 밑에 문단이 3개가 있어요. 그중에 한 줄이 나와요. 그것만 찾아서 읽고 쭉 넘기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냥 줄친 것만 읽으면 이 사람이 할 말이 이거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로 이제 배울 것들이 뭔지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기존에는 그건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면 사실 이 책이라는 거는 나와 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대화하고 이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도구가 돼야 되거든요. 전제 작업을 대부분 안 하세요. 이 책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포스트잇 치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그것도 안 하는 분보단 낫지만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책을 깎아내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저는 항상 그 책 보면은 지금 4권을 들고 다니는데 그 연필을 중간에 끼워서 다녀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도 줄 치고 그래요. 이 부분 딱 목차 뒤에 물음표 치고 줄 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수험생 때부터 하던 방식이고 그 17만 5천 페이지 외운 방식이에요. 와. 이거를 하면은 한 책당 한 100페이지 정도로 줄어듭니다. 책이.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재밌는 건 또 그게 다 시험에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지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는데 저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야 뭐가 중요해?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물음표를 쳐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쭉쭉 줄치면서 이게 제 책에서 이제 맨 마지막 파트에 구조화 독서법이라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방식인데 맥라카의 기법을 이제 쓴 거예요. 맥라카 콘텍스트라는 3번째 암기법을 쓴 건데 그 책에는 트리밍이라고 소개를 해뒀습니다.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게 시험 같은 거 앞두고 하면 되게 떨리잖아요. 떨리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근데 정말 큰 도움 얻으실 것 같고 앞서서 공부법 학계의 왜 회장으로 초대 회장이신 거죠? 네, 왜 임명되셨는지 이게 딱 너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 혹시 끝으로 네. 좀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강조하고 싶은 말요. 사실 저는 항상 하는 얘기들이 제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비슷한데 제가 좋아하는 말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신자 인역친지라는 말이 있어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남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대충 살잖아요. 그럼 남도 이 사람을 대충 사는 사람으로 봐요. 예를 들어 초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게임을 막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공부 좀 해 이렇게 하시겠죠. 약간 한숨 쉬고 그러실 때 되게 마음 상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나를 안 믿어줘. 근데 사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서 출발이 돼야만 내가 나를 믿음직스럽게 행동해주고 믿음이 가는 행동해야 남도 그렇게 믿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좀 뭐가 있냐면 자기계발 영상이나 책을 보실 때 나는 뭔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보고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좀 많이 거기서 좀 갈망을 느끼시고 그게 안 될 때 좀 더 좀 안 좋은 마음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격 있고 훌륭한 분들이다. 저는 그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 가치를 내가 바라봐 주지 않으면 남들이 좀 바라봐 주지 않는다. 그렇게 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를 믿는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또 공부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법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방법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내가 마음 자체가 나를 못 믿고 흔들리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방법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감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런 부분을 좀 근거 없는 나는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암기 기술을 통해서 사실 이제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영상이나 책으로 많이 만나잖아요. 이 속에서 나를 대비해서 파악을 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영상 보시고 책 읽고 하시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용의 그림에 맨 마지막에 눈을 잘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화용정정. 네, 그것처럼 자신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용 열심히 잘 그리는 맞습니다. 거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암기법, 네. 공부법의 점을 탁탁 찍어야 100%가 되는 100%가 거니까. 되는 거죠. 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벌써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성과를 내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뇌과학, 교육심리학, 뇌신경과학 이런 것들 섭렵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 기술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 없으시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험을 앞두는 데 있어서 용기를 자신감을 많이 얻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한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암기의 기술에 이용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